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법의 눈으로 현장을 파헤치고 그림 한 장으로 진실을 들여다본다. 사건 살롱. 김태현의 정치쇼 3부 사건 살롱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양변 백변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제 있었죠. 판결 선고가. 네. 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을 가르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했었고, 이게 이제 1심 판결 나왔어요 어제. 네. 예. 일단은 이걸 전 과정을 다 설명드리면 너무 길 것 같고 일단 판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을 한 건데 이제 판결 내용을 보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검찰 단계에서 이제 잘못했지만 한번 봐줄게가 기소유예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재판 단계에서 잘못했지만 이걸 제대로 처벌하는 거는 좀 과하다. 그러니까 한번 봐줄게 정도가 선고유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죄 판단이 나왔으나 어찌 보면 사실상 유죄 판단일 뿐이고 실질적인 처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런 판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무죄 중에 하나 고르라면 유죄야. 아동학대 인정을 한 거야. 다만 선생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거를 처벌하고 그러고 받을 것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 유죄지만 이 판사가 봐줄게요. 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죄라는 선고를 미뤄둔다는 거고요. 2년이 지나면 그 유죄라는 게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선고를 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이고 이 사건 자체도 가볍고 그랬을 때 하는 거고요. 검찰의 구형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게 선고 유예가 된 거는 검찰은 5가지 발언이 문제가 있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법원에서는 유죄로 봤거든요. 한 가지만 유죄로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범죄라든가 이런 게 없고 또 특수교사라는 어떤 상황, 장애인 학급의 상황 이런 것들을 아마 참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조금 약간 이례적이라고 봤던 건 뭐냐면 제가 결론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검찰 단계 기소유예, 재판 단계 선고유예의 기본 조건은 당사자 자백, 그렇죠. 반성, 피해자 합의 요거거든요. 잘못했습니다. 봐주세요. 그래 봐줄게 요건데 지금 선생님은 무죄를 주장했잖아. 그렇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아동학대 아닌데 이런데 부인을 하는데 거기다가 유죄를 선고유예를 해줬다. 이 재판부 그냥 판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고려를 했을까?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법대로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편으로 이게 그렇죠.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그거를 살펴보니까 요건에 해당한다는 부분들은 부인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발언들이었고 거기에 주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 측의 입장은 뭐였냐면 아이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좀 심하게 한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 혼잣말이었고 이게 이제 상대를 두고 했던 얘기는 아니라는 건데 재판부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어떤 말들이 들어가냐면 너 싫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싫고 너도 그렇고 싫다라는 것도 상대방이 특정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잣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도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다만 선생님이 끝까지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무리 처벌이 가볍게 나와도 특수교사인데 장애인들 앞으로도 가르쳐야 되는데 아동학대를 했다는 게 유죄가 나오면 이게 너무 배치가 되잖아요. 매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피고인 그러니까 선생님의 변호인 측에는 사실상 사회적 사망 선고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래서 부인을 했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런 사정을 알지만 그래도 또 이게 유죄가 아닐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아마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건 또 추측일 수밖에 없죠. 저도.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좀 법적으로 어려운 쟁점인데 이 유죄를 선고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유일한 증거가 녹음 테이프야. 그렇죠. 녹취 파일. 요거가 증거를 쓸 수 있느냐? 아내가 그 아이 가방에 넣어준 그 녹음 테이프에 녹음이 돼서 이게 과연 증거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 문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아이는 그 발달 장애 아동이기 때문에 엄마가 내 가방에다가 녹음기를 켜서서 선생님 말이 몰래 녹음됐다는 거 모르는 상태고 엄마만 아이 가방에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학교에.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엄마가 그 학급에서 나오는 선생님의 얘기든 이 얘기를 몰래 녹음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칙적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고 최근에 거의 유사한 판례에서 이거는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주호민 씨 아들 관련 판례에서 이 법원의 판단에서도 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느냐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결론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됐으니까 유죄가 나왔겠죠. 그렇겠죠. 그 인정된 이유는 일단 법원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이거
위법해. 이거는 몰래 녹음에 해당해. 근데 몰래 녹음에 해당해서 위법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예외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위법하다고 하는 건 너무하잖아.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위법성 조각사로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정당행위라고 본 건데요. 이 아이가 4살 때부터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었고 그리고 그 학급에 있는 아이들도 다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예를 들어서 이게 범죄라고 전제를 하면 범죄가 벌어졌을 때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까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런 류의 학급에서 벌어지는 소위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밝힐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줘야 된다. 이게 이 법원 1심 법원의 어찌 보면 법원의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주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도 포털 같은데 뭐 유치원 녹음기 뭐 이런 거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학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사서 녹음을 하는 것 같은데요. 거의 대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도청으로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아셔야 하고요. 지극히 외의적으로 법원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사유도 있었던 거예요.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아이 돌보미가 학대를 했다라는 사건에서는 이게 도청이라고 하는 게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잖아요. 그거를 녹음을 했을 때 도청이 되는 거죠. 불법인데 그때는 법원이 어떻게 봤냐면 생후 10개월짜리가 울었는데 이건 대화라고 볼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아이 돌보미가 한 얘기와 이 아이의 반응인 거지 대화니까 대화가 아니니까 이건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식으로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것도 앞으로도 이제 이 주호민 씨 사건 같은 저도 2심, 3심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보는데 하여튼 법원의 전반적인 기조는 녹음은 인정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까지 인정된 사례들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호민 씨 변호인 측에서도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걸 지목하고 있어요. 항소심에서도 이 증거 능력에 대해서 다툴 것이고 대법원까지 가겠는데? 그렇죠. 이거는 뭐 증거 능력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종종 있고 양변 말대로 인터넷 포털 쳐도 무슨 유치원 녹음기 뭐 이런 거 나온다니까 이게 이 몰래 녹음한 게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된 사례하고 인정 안 된 사례 하나씩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조금 전에 그 양절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인정된 사례는 이제 아이 돌보미가 미쳤네, 돌았나, 제정신 아니지 뭐 하면서 이제 아이한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가 생후 10개월입니다. 생후 10개월이면 말을 하나요? 못하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네, 그렇지. 무슨 일인지 모르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말해서 아이 돌보미의 목소리는 녹음이 됐지만 이 아이는 울음소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엄마가 몰래 녹음을 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통신비밀법에 보면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데 아이가 운 게 대화한 거냐? 이게 말을 나눈 거야 둘이? 아이 돌봄이랑? 이건 대화가 아니지. 그래서 이건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화 자체가 아니니까 이 녹음은 인정. 근데 어찌 보면 이것도 엄마가 대신 대화했던 뭐 이런 개념. 아이가 쉽게 말해서 아이가 피해 사실을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있었던 거 초등학교 3학년 이제 학생 가방에 이제 엄마가 또 똑같이 녹음기를 넣어서 보낸 건데 이게 그 대법원 사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학교 안 다니다 오래 갔다. 1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게 1심,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 능력이 인정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양 변호사 얘기하셨던 것처럼 포털에 막 유치원 애들 뭐 가방에 녹음기 넣어서 보내요. 그래야 돼요. 뭐 이런 거 이때까지는 통용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거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에 해당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그 교실에서 있었던 일들은 충분히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까지 몰래 녹음하는 걸 허용해 주고는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이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은 증거 능력이 인정 안 되고 뭐 주호민 씨 아들 사건 같은 경우 앞으로 대법원까지 가봐야겠습니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 사실이 대외적으로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변할 것 같아요. 발달장애 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주 유아들. 네, 그러니까 뭐 생후 10개월 이런 경우. 아니 주호민 씨 1심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주호민 씨 사건에서 인정한 이유가 두 가지를 들었어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이었다라면 그러면
나는 이거 통신 파일 녹음 파일 증거로 인정 안 하겠다. 그러니까 CCTV를 보면 된다라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겪은 일을 얘기할 수 있는 교실이었다면 나 이거 인정 안 한다. 근데 이 주호민 씨 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겠다라고 이번에 1심 법원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제도를 바꾸거나 해야 된다라는 게 법원의 기조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호민 씨가 어제 선고 공판 때 왔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맨 먼저 이 유죄 판결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온 소감에 대해서 좀 물었겠죠, 당연히. 네. 이에 대해서 뭐 1심 판결이 유죄가 나와서 뭐 홀가분하다 이런 뜻은 전혀 얘기 밝히지 않았고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 열악한 현장에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실 뭐 이번 일이 뭐 선생님의 아동학대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밝혔고 그리고 어제 이제 오늘 판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상황 지금까지 사실 주호민 씨 같은 경우 처음에 이 사건 터졌을 때 거의 이제 방송도 출연 이제 그 뒤로 한 번도 못 하고 네. 약간 이제 주호민 씨 입장에서 거의 마녀 사냥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판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명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다 하면서 어젯밤에 개인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개인 방송에서는 주호민 씨 사건이 이 자체로도 굉장히 뭐 주목받을 만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뭐 유명인에 관한 거니까 그때가 또 하필 이제 서희초 선생님 극단적 선택했던 사건 때문에 그 학부모들 갑질이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였거든요. 그것과 겹치면서 일이 더 커졌다라는 거고요. 몇 가지 해명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왜 이 선생님을 고소를 했냐.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게다가 처음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 고소를 철회할 것처럼 했다가 유지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호민 씨 주장은 선생님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주호민 씨가 사과를 해야 되고 뭐 처음에는 보상도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는 그거죠. 예를 들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려다가 네. 그들 고소를 그냥 유지한 이유가 그 선생님이 오히려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주호민 씨 주장은 그런 겁니다. 주장은 선생님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뭐 아이에 대해서 그런 어떤 지나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로 주호민 씨가 사과문을 내라 오히려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언론 보도가 잘못된 부분을 하나 짚은 게 있는데 이거는 참 우리 언론의 기자분들이 어떤 사건을 다룰 때 혹시 좀 만약에 이 주장이 맞다라면 그러니까 뭐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갔잖아요. 근데 전화 상담 10,000원짜리 몇 군데 전화 돌린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4-5명에게 물어봤다라는 이유로 그게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갔다. 그래서 본인도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왜 앞서 얘기했던 그 부분 그냥 학교에서 해결하면 되지 왜 이 검찰의 수사기관을 고소까지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호민 씨하고 선생님 측하고의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양보로 설명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일단은 아동학대를 아이가 당한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원만하게 합의하고 풀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고소 취하겠다 이런 얘기도 기사에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호민 씨 시각은 뭐냐면 전제는 선생님이 어쨌건 잘못한 거니까 만나서 선생님이 사과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정말 원만하게 그냥 다 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거 주호민 씨 주장입니다만 선생님 측에서 이제 일단 당신 고소 취하해. 두 번째는 스스로 자필 사과문을 게재해. 그리고 물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 물론 물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달라는 거는 다음번에 철회는 했다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특수교사 변호인 측에서는 일단 주호민 씨가 잘못했다는 걸 전제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던 거고 주호민 씨는 선생님이 잘못했다는 전제하에 원만을 해결하려고 했으니까 여기에 간극이 좁혀지지가 않았던 거고 원만 해결이 안 되니까 수사기관을 갔다 뭐 이 얘기구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언론에도 좀 보도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호민 씨 입장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뭐냐면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 주호민 씨 아들이 다른 바지를 내렸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이 좀 안 좋은 행동을 했다. 다른 여학생이 보라고 바지를 내린 것은 아니고 아들이 바지를 내렸는데 여학생이 봤다. 이렇게 주호민 씨가 어제 얘기했다는 거는 저희가 뭐 주호민 씨 반론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측은 항소한 거죠 이거? 항소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이게 만약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녹음 파일 증거로 쓸 것이냐를 계속 다툴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예외로 인정되는 사항이 특수교실이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된다고 1심 재판부가 그렇게 이번에 판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특수교사분들은 누가 이 녹음기를 가지고 있는지 늘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그 선생님 쪽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호민 씨 부부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도 있어요? 이것도 뭐야? 이게 나사렛대학교 류재현 특수교육과 교수가 주호민 씨 부부를 이제 뭐 고발이죠. 예, 고발. 그치 고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어떤 의미로 이걸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주호민 씨 부부가 자녀를 학대, 그러니까 유기 또는 방임한 정황이 높아서 신고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특수교육과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학교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분이니까 이제 배출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배출한 선생님들이 이런 고통을 받는 건 볼 수 없다는 취지인 거죠. 뭐 그거는 그런 선생님 취지예요. 입장에서 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오히려 뭐 통신비밀보호법 이거 몰래 녹음한 거 그걸로도 처벌받아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이제 본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사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공적으로 이 사건에 드러난 다양한 불법이 해결돼야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이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낼 수 있는 거고 이걸 내가 해야 하는 것이 교수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형사적으로 주호민 씨 부부가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뭐 신고 고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는 이거 어떻게 봅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뭔가 저희가 확실한 뭘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주호민 씨 입장을 대신 전달을 해드릴게요. 주호민 씨 같은 경우에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 고발장을 내면서 어떤 것들을 제시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전문가 의견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 다툼으로 가는 거는 저는 반기진 않아요. 다만 이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혹시라도 가뜩이나 특수교사 숫자 많지도 않은데 이것 때문에 줄어드는 위축되는 일로 이어지지만은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사건의 마무리에 대해서 뭐가 온다? 살롱이 온다. 그림이 와야죠. 마지막 코너예요. 살롱 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e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par téléphone. 하양전 오늘의 그림은 무슨 그림인가요? 예, 오늘은 에드바르 뭉크의 아픈 아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뭉크는 뭐 모르시는 분이 없죠. 절규로 워낙에 유명한. 그 뭉크죠,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약간 당황했죠 지금. 근데 이름을 몰라가지고 혹시 왜냐면 그 절규하고 그림 톤이 너무 달라서 혹시 다른 뭉크인가? 저 뭉크가 이 뭉크인가 이렇게. 네. 전에 그 사랑과 고통이라는 그림을 한번 이제 시간에 소개를 드린 적이 있고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뭉크가 절규처럼 뭉크의 그림들이 꼭 절규가 아니라도 많이 어둡고 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살아왔던 생에서 겪었던 일도 그렇지만 특히 어렸을 때 뭉크가 아픈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뭉크가 5살, 6살 때쯤 이제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한 해가 더 지나서 누나도 그렇게 떠났고 뭉크의 가족 중에 이제 정신병력이 있어서 입원해서 평생 정신병원에 보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본인도 뭐 병이라든가 죽음이라든 고통에 시달리면서 생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기억들 어렸을 때 겪었던 일들이 이런 소재의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아이가 아파 보이죠? 제목 자체가 아픈 아이니까 침대에 누워있고 옆에 어머니로 추정이 되는 여인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어쩌면 뭐 기도를 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울고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저는 이 그림에 주목을 했던 부분은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고 있어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이 그림을 이제 해석을 하기로는 다른 많은 해석을 할 때는 이제 뭉크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어머니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또 이런 또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 아이는 뭐 부모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리고 본능적으로도 아이는 부모에게는 미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유한한 삶이 끝나는 것이 아이를 통해서 사실은 이어지는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가 아프다는 건 본인에게 미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떨구고 있다라고도 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또 조우민 씨 사건을 보면서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몇 군데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아이가 있는 이제 부모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특수교육을 하는 분께도 좀 물어봤는데 양쪽 다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모 특히 이제 특수 장애가 있는 아이를 다 양쪽 다 힘드실 것 같긴 해 정말. 아이를 같은 경우는 원하는 곳에서 살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아이가 적응해서 그 학교에 다닐 만한 것들을 찾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대요. 그러니까 특수학급이 꾸려지는 학교도 드물고 그 학교에 들어가도 아이와 선생님이 또 매치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드물대요.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과정이 안 맞으면 그곳에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학교를 찾아서 막 몇 군데를 이렇게 이사를 다니신다고 하고요. 선생님들 같이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안 맞는 아이들이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게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일반 학급에서도 선생님들이 좀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아이들하고 다투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말이 잘 안 통하는 아이들이면 손을 대는 경우도 있고 뭐 학대를 한다는 게 아니라 말이 세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힘든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어쩌면 저는 이 사건에서 진짜 고개를 떨궈야 될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이 2024년이 됐는데도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많은 부모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이거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제도가 못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오히려 죄송해서라도 고개를 떨궈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어느 한쪽을 탓하거나 개선 없이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치닫는 것만은 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항상 이런 얘기 나오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학부모님들은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어려운고 힘든지 좀 이해하고 그리고 특수교사 선생님들은 아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그러면 해결될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말은 쉬운데 그분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돼요. 그게 쉬운 게 뭐냐면 다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아시지만 어렵죠. 내 아이가 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고 선생님도 교과서에는 항상 사랑으로 하라고 써 있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고 어렵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김진희님 정말 어려워요. 양쪽 다 공감이 가는데 누구의 편을 들 문제는 아니고 양쪽의 고충이 안타깝네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살롱드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사건 살롱도 마무리할게요. 양변 백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